안녕하세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텔레비전을 바보 상자라고 부르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TV를 과도하게 시청하면서 시간을 빼앗기고 스스로 생각하는 능력을 잃게 된다는 지적이었죠. 어릴 적에 TV를 많이 본 사람이 술과 도박에 쉽게 중독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기도 했고요. 요즘에는 이 바보 상자를 스마트폰이 대신하고 있죠. 이름은 스마트한데 잘못하면 바보 상자보다 못한 존재가 되기도 하고요. 특히 30초, 1분짜리 짧은 영상을 보다 보면 어느 순간 페이지를 끝없이 넘기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도파민의 순간이 쌓이고 쌓여서 이미 30분, 1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뒤입니다. 딱 5개, 10개만 봐야지. 이것만 보고 꺼야지 마음 먹어도 애플리케이션을 생각처럼 쉽게 닫아버리질 못합니다. SNS 기업들은 사람들의 시간을 더 잡아두기 위해서 긴 영상보다 짧은 영상을 더 많이 노출하고 있고요. 역설적이죠. 나의 소중한 시간을 잠깐의 도파민과 바꾸는 시대. 바보 상자를 열고 닫는 것도 결국 나 자신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대호입니다. 자, 벌써 금요일이 됐네요. 8월 9일 금요일 아침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금요일인 오늘 원탁의 기자들 만나는 날이죠. 정부가 어제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요. 그중에서도 핵심이 그린벨트 해제라고 합니다. 좀 대규모로 풀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과연 실효성이 있을지 환경은 어찌 될지 같이 한번 따져보시죠. 그리고 간편하게 이동하는 일명 퍼스널 모빌리티, 공유 자전거, 전동 킥보드가 대표적인데요. 기동성이 편리하다라는 장점도 있습니다만 크고 작은 문제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생각을 나눠주시길 바랄게요. 잠시 증시 상황 한번 보면은 최근에 이제 변동성이 너무 커져가지고요. 오늘은 상승세가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사이에 나스닥도 2% 이상 급반등을 이어갔고요. 코스피는 1.4% 오른 2,592. 코스닥은 2.35% 오른 762 가리키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삼성전자가 2% 이상 강세, 그리고 하이닉스도 4.4% 반등, 그리고 자동차 관련주도, 그리고 금융주는 오늘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자동차 그리고 인터넷 관련주들도 오늘은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경제상식 퀴즈도 증시 관련된 내용입니다. 최근에 주식시장이 크게 흔들렸죠. 지난 6일 기준으로 이 금액이 433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틀 동안 쏟아진 것만 600억 원에 달했다고 하고요. 용어를 좀 풀이하자면 개인 투자자가 증권사에서 돈을 빌려서 투자할 수가 있죠. 그리고 본인의 주식을 담보로 맡기는 셈이 되는데요. 그런데 제때 돈을 갚지 못하면 혹은 담보 이하로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증권사가 가만히 있지 않죠. 담보로 잡아뒀던 그 주식을 시장가로 혹은 하한가로 매도 주문을 내서 처분하고 남은 돈을 회수해 갑니다. 문제는 요즘처럼 주가가 좋지 않을 때 이 금액이 시장에 쏟아지면 하락이 또 하락을 불러올 수도 있다라는 건데요. 이렇게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다가 강제로 청산당하는 걸 뭐라고 할까요? 강제로 청산당하기도 하고 본인의 의사와는 반대로 청산당하기도 해서 이런 표현이 붙는 것 같기도 합니다. 4글자입니다. 정답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추첨을 통해서 다양한 선물도 보내드립니다. KBS 콩과 유튜브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원탁의 기자들 함께합니다. 비주워치 박수익 기자,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저께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게 제목이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 확대 방안 이렇게 나왔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이 뭐였나요?
아무래도 제일 큰 건 그린벨트 해제였던 것 같고요. 네. 어제 나온 대책 한 4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방금 말씀드린 그린벨트 해제, 두 번째가 재건축, 재개발 규제 풀겠다. 세 번째가 빌라나 오피스텔과 같은 비아파트 시장 정상화하겠다. 네 번째 그렇지만 투기가 일어나지 않게 대출 관리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담겼던 것 같고요. 네. 오늘 이제 저희 말씀 나누겠지만 그 그린벨트 해제 같은 경우에는 서울을 포함해서 수도권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총 8만 가구 공급한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게 좀 의미가 있어 보이는 게 대규모 주택 공급 목표로 해서 서울의 그린벨트를 전면적으로 좀 해제하는 게 MB 정부, 이명박 정부 당시였던 2012년 이후 12년 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좀 그 정책 나오고 나서 반응들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린벨트 해제 항상 이게 뜨거운 감자입니다. 때로는 필요하다, 때로는 과도하다. 근데 지금 정부는 일단 현재 특히 이제 서울 지역 중심으로 집값이 뭐라 해야 될까 좀 불안정한 상황이긴 합니다. 신고가 가는 지역도 있고 해서 공급을 확대해야 된다라는 데는 어느 정도 좀 공통적인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봐야 될까요? 이거는 여러분들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결국에는 사실 관심은 그린벨트 어느 지역의 그린벨트가 해제될지 아직 그 있잖아요. 어느 지역 얼마큼을 푼다는 거는 네. 발표된 건 아니고. 그게 이제 그렇죠? 11월 달에 이제 5만 가구 정도 규모의 신규 택지를 이제 발표를 할 예정이고 그때 이제 지역도 같이 나올 텐데 그래서 그 MB 정부 때 서초구, 강남구, 세곡동 뭐 이런 데들이 일부가 해제가 돼서 그때 이제 좀 집값이 엄청 또 그 지역에 아직도 거기 사시는 분들 되게 행복해하면서 잘 살고 계시던데 이제 서울 지역의 그린벨트가 서울 면적의 25% 정도지만 강북권에 있는 그린벨트는 대부분 산이라서 택지로 개발하기가 부적합하거든요. 근데 결국에 강남권이 되지 않겠냐 약간 그런 관측이 나오는데 이렇게 되면 또 뭐 로또 당첨이나 이런 얘기가 아무래도 또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우려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이 기대를 하는 게 서초 지역인가요? 그쪽에 그린벨트도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그 지역 중심으로 또 집값만 좋아지는 건 아니냐. 그렇죠. 또 그 지역에 갈 수 있는 사람. 사실 뭐 분양이 열린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인 분양가가 또 높을 테니까 약간의 또 그런 균형 발전 혹은 형평성 문제도 또 안 나올 수가 없죠. 네네. 박수익 기자. 이게 아무래도 그린벨트는 뭐 전국적으로 부산에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이제 서울과 수도권을 좀 명시를 한 게 예전과 비교해서 특징이기도 하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하셨지만 이명박 정부 때 이후 12년 만인데 이명박 정부 때 그린벨트 나름대로 대규모로 해제했다고 하지만 그때는 한 4만 가구 정도가 그린벨트 해제로 됐고 이번엔 그보다 또 2배이고 서울과 수도권이라고 명시를 하고 또 어제 국토부 차관이 그런 말도 했죠. 사실 뭐 어느 지역인지는 11월 때는 나오지만 서울의 그 선호 지역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선호 지역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이제 강남인 것이고 네. 그렇게 했을 경우에 이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실제 그린벨트를 이제 풀고 짓더라도 실질적으로 한 입주까지도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겠지만 실제 거기에 입주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되는 사람들을 좀 따져봐야 되고 다만 이제 그래서 그린벨트는 특징이 일정 면적 이하는 이제 그 지자체장 서울특별시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또 서울특별시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약간 이제 신혼부부나 청년 이런 쪽으로 좀 특화를 해서 공급하는 걸 전제로 해서 정부의 요청, 즉 그린벨트를 해제해달라는 요청에 응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소형 아파트 그리고 또 뭐 임대주택도 많이 포함될 수 있을 테고요. 근데 그린벨트 해제 하면은 일단 뭐 집값 여부를 떠나서 환경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또 뭐 환경 단체에서는 반대를 할 것 같은데 기자 여러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개발의 필요성과 환경 보호의 필요성. 결국은 이게 선택의 문제 아닙니까? 일단은 그 주택 공급 논할 때 우리가 부동산 대책 내놓는 국토부 그리고 금융당국이 보통 공조를 같이 하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에서도 전국에서도 특히 이제 과열 때문에 문제를 크게 겪고 있는 지자체인 서울시의 협조가 이제 필수적이고 네. 기재부가 이제 세제 혜택 같은 걸로 이제 좀 서포트를 해주는 그런 모양새로 왔는데 어제 대책 발표에서 제가 좀 느꼈던 거는 국토부랑 서울시랑 금융당국이 일단 한마음이구나라는 점이 좀 느껴졌어요. 최소한 이제 현재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부동산 과열 문제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시각을 가지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이 들었고요. 그 부동산 시장에서 보통 이제 그린벨트 해제가 거의 마지막 보루로 인식이 되는데 지난 정부에서도 사실 집값 과열 때문에 부동산 정책이 이제 수십 번 나올 정도로 되게 시끄러웠었잖아요. 그럼에도 이제 서울시가 그린벨트 해제는 안 돼라고 하면서 이제 강경한 입장을 고수를 하면서 결국에 이제 대규모 해제는 추진되지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도 사실은 기후 위기 시대에 인당 녹지 지역도 부족하고 또 뭐 장기적으로선 이제 쾌적성도 떨어지고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데 이번에도 서울시가 버티다가 입장을 좀 누그러뜨린 걸로 이제 좀 알려지는데요. 미래 세대를 위한 이제 자연 환경 보존이라는 이제 중요한 가치가 있지만 그런 취지나 원칙은 지키되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이 일단은 해결 1순위로 떠오르는 거다. 결혼 출산이나 이런 걸 포기하는 미래 세대의 주거를 좀 마련해 줘야 된다라는 입장을 어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도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일단은 자연 환경 보존보다는 집값 먼저 좀 잡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인식인 것 같아요. 근데 또 그게 또 송미라 생각해 봐야 될 게 이게 신규 택지가 사실은 뭐 우리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린벨트 해제돼 주택이 생긴데 좋아 이렇게 할 수 있지만 신규 택지는 후보지가 발표가 된 다음에 이후에 뭐 공공주택지구가 지정이 되고 뭐 계획을 수립하고 토지 보상 다 거쳐서 실제 입주까지 보통 8년에서 10년 정도가 그렇죠. 걸려요. 뭐 정부가 이제 최대한 이 기간 앞당기겠다고 했지만 지금 뭐 집값이 들썩이는 걸 잡겠다고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이렇게 10년씩 걸리는 그런 대책을 내놓는 게 과연 손에 잡히는 그런 뭐 대책인가? 이런 좀 퀘스천이 들기는 하거든요. 단순히 좀 표를 위한 그런 좀 행동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꼭 서울에 이렇게 약간 분산을 시켜야지. 서울에 이렇게 주택을 공급을 확대한다면 참 뭐 몰려드는 인구를 뭐 막을 수는 없겠지만 점점 더 도심으로 몰려들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또 느낌이에요. 서울 네. 지역 위주로 수요가 높다 보니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고 공급은 또 해야 되겠고 그리고 또 한켠에서는 이게 뭐 한 8년 10년 걸리는 일을 지금 당장에 공급이 부족하다라고 해서 그쪽을 특히 그린벨트를 건드리는 게 맞느냐 또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 거고 또 한켠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급이라는 건 꾸준히 해나가야 되는 거다. 또 이렇게 상대적인 관점에서 볼 수도 있는 거고요. 박수 기자 어떤 의견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정부에서도 어제 발표를 하면서 당연히 이런 질문들이 나오니까 정부의 입장은 뭐 당연히 뭐 한 8년 정도, 8, 9년 이렇게 걸리겠지만 우리 정부가 주고 싶은 시그널은 나중에 이런 양질의 주택이 양질의 그 위치에 좋은 위치에 대량으로 저렴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서둘러 매수하지 마시라라는 것을 전달하고 싶은 시그널이다. 뭐 그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전 너무 조바심 갖지 마시라 네. 이런 신호죠. 예. 다만 이게 또 이제 7, 8년, 8, 9년 뒤에 경기 상황도 있을 거고 사실 과거에 이게 정부 때마다 그린벨트는 아까 강혜지 기자께서 말씀하셨지만 계속 나오던 것인데 노무현 정부 때도 이제 은평구나 이런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은평 뉴타운 만들고 아까 나왔던 이명박 정부 때도 강남, 내곡동, 세곡동 이게 상당히 그 효과가 어땠냐 따져보면 계속해서 이제 로또 분양 얘기도 있고 아무래도 이거는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적용도 되고 하니까 그래서 이게 지금 단기적으로 현재 오르고 있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측면도 조금은 불확실하고 그리고 추후에도 사실 그때의 부동산 경기나 이런 걸 봤을 때 시세보다는 당연히 저렴할 것이고 뭐 사실 뭐 어쩔 수 없는 정책 중에 하나라고 정부는 얘기를 하지만 사실 이 정책만 가지고는 우리가 이제 다 모든 것을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게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정책으로 나온 게 참고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그 신규 택지 8만 호 요게 뭐 24년, 25년 이렇게 나왔는데 신규 발굴을 24년, 25년 중에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발굴이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 추진까지 또 얼마나 걸릴지 가봐야 되는 거고요. 또 하나 나온 게 신규 주택을 통해서 공급하는 게 한 21만 가구, 나머지 한 21만 7천 가구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에 집중하겠다. 이거는 그러면 재건축 재개발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좀 더 속도를 높인다라는 거고요. 네, 이게 그 재건축 재개발 촉진법 제정을 이제 추진을 하겠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법을 바꿔가지고 이제 해보겠다라는 내용이고, 그 어떤 내용들 담겼나 보면은 사업 과정에서 이제 우리가 보통 단계별로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처리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업 절차를 좀 단축을 시켜주고 또 용적률을 상향해서 사업성 자체를 좀 높이는 내용들이 포함돼 있어요. 그리고 한참 이제 우리 재건축 얘기 나오면은 그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에 관한 얘기가 나오는데 요것도 폐지를 추진을 하겠다. 근데 법 개정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 말인즉슨 결국에는 법 관련된 내용은 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니까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이 좀 불확실성이 있는 것 같고요.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법률안은 이미 6월에 국회에 발의돼서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참여정부 당시 때부터 재건축 아파트 값이 급증하는 걸 막으려고 이 추진된 법들이기 때문에 야당인 민주당이 쉽게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다. 이런 논평들 많이 나오고 있고요. 어제 국민의힘이 이제 주거 안정이 민생이다. 그러니까 야당 협조 필요하다라는 식으로 이제 논평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5391님이 63년에 농지를 매입하셨고 뭐 합한 60년 정도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개인 재산이 너무 일방적으로 뭐라 해야 될까 좀 행사 재산권 침해를 당하고 있다. 또 이런 이야기도 보내주셨는데 그렇죠. 그린벨트에서요. 본인의 땅이 이제 그린벨트 안에 있게 될 경우에는 그게 뭐 누군가의 투자 투기 목적으로 획득한 게 아니라 수십 년간 이렇게 갖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한 것도 또 한켠에서는 있죠. 이 공사비가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기 신도시 위주로 또 재건축 재개발은 또 속도를 또 높여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일기 신도시가 저는 참 이게 이 일기 신도시 역시 이제 그린벨트도 아까 11월에 부지에 선정한다고 했지만 일기 신도시와 관련해서 소위 일기 신도시 선도지구라고 해서 네. 먼저 이렇게 재건축 재개발을 하는 지역을 이제 11월에 2만 6천 가구 최대 한 3만 9천 가구를 선정을 한단 말이죠. 그게 이제 분당, 일산, 평촌, 삼본. 그때 되면 또 이게 아마 들썩들썩 이제 할 거고 지금 그 예측지 후보지들 인터넷 검색하면 쉽게 찾을 수 있거든요. 그쪽으로 또 제 주변에 한번 이주하신 분들 계신데 네. 이거 뭐 이런 것들도 어떤 수도권에 좀 이렇게 선호 지역들에게 공급하는 정책으로서 좋긴 한데 너무 이게 좀 그 급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일정을 보면은 2017년에 착공을 해서 네. 2030년에 입주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27년. 네. 2027년. 네. 예, 죄송합니다. 2027년. 근데 2027년에 착공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일단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일단 먼저 빠지고 이주를 하고 그 철거를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를 지어야 되고 그 아파트도 아마 지금 저도 일기 신도시에 살고 있는데 이게 아파트 대부분 층수가 한 15, 20층 정도 네. 되는데 그것보다 훨씬 높은 고층으로 지으려고 그러면 굉장히 그 시간도 많이 걸릴 테고 요즘에 안 그래도 부실 시공 논란이 많은데 이게 물리적으로 2, 3년 내에 가능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왜 이게 2027년이라고 했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이 현 정부의 임기가 2027년 5월이거든요. 현 정부 내에서 첫삽을 뜨겠다라는 정책적 목표가 너무 뚜렷한 그러네. 나머지 조금 이런 부분들도 충분하게 조금 더 고려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일기 신도시도 워낙에 이제 방대한 규모이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조기 착공하겠다고 한 게 4만 6천 호이네요. 29년, 그러니까 27년부터 29년까지 조기 착공하는 게 4만 6천 호라는 거고요. 그리고 요거를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게 요 이야기부터 좀 하시죠. 왜냐하면 이제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우리 청취자분들이 사형육구님 지방은 소멸인데 서울은 계속 개발인가 참 씁쓸합니다. 수도권 과밀화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를 고민하지 않네요 라고 보내주셨고요. 3415님도 젊은이들 양질의 직장 다 수도권에 쏠리고 있고 지방은 점점 소멸되면서 더 수도권 집중화로 연결되는데요 이렇게 또 지적을 해주셨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당장은 공급이 부족하니 서울 수도권 위주로 공급을 할 수밖에 없고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국토 균형 발전과 또 일자리를 또 좋은 일자리가 지방에 생기도록 하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분양 문제가 심한 곳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기업 구조조정 뭐 리츠 이런 것도 발표가 됐어요. 이것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너무 보내주신
얘기들이 다 공감이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부가 그 비수도권 지역에 계신 분들에게 당장 급한 게 지금 미분양 해소이기 때문에 기업 구조조정 이제 정리 리츠, 이른바 CR 리츠를 통해서 이제 9월 중에 이거를 이제 출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이 CR 리츠가 뭐냐면 시공사나 이제 재무적 투자자가 투자한 리츠가 이제 지방 미분양 주택을 이제 직접 매입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그래서 미분양 리스크를 해소를 하겠다는 건데 국토부가 지금 수요 조사한 결과 지방 건설사에서 약 5천 가구 정도를 사달라고 요구하고 있대요. 그래서 조속히 좀 이 CR 리츠를 출시를 해서 어쨌든 미분양을 좀 당장 급한 불을 좀 꺼보겠다 이렇게 정부가 내놓긴 했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수도권 과밀을 해소해야 되는 약간 그런 본질적인 좀 고민을 해야 되는데 당장 또 정책을 해야 되는 그 당국자들 입장에서는 이제 수도권 공급을 또 늘려야 되고 이런 고민이 너무 심할 것 같아요. 제가 당국자라도. 그래서 이번에 나온 게 일단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이다 보니까 주택 공급을 어떻게 확대할 것이냐. 당연히 또 그게 부족하다고 느끼는 곳은 수도권, 서울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지역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강예지 에디터. 제가 좀 약간 흥미로운 인구 통계가 있어서 한번 가지고 와봤어요. 이제 우리가 전국적으로 인구가 많이 줄고 있고 저출산 통계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이 미래를 이끌어갈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굉장히 소중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10살에서 19살 사이 학령 인구, 이제 학교 가는 아이들 숫자가 10년 전하고 비교해서 서울 평균보다 덜 줄어든 그 지역구가 있어요. 거기가 바로 어딜 것 같으세요? 세종인가요? 강남구입니다. 네, 이거는 서울 자치구 25개 구만 본 거라서 네, 2023년에 서울시 학령 인구가 10년 전인 2013년보다 30% 넘게 줄었는데 그중에서도 뭐 금천이나 강북구 같은 경우는 40% 넘게 줄어들었어요. 근데 강남구는 같은 기간에 14% 정도 줄어들었고요. 최근 한 3년 정도로 좀 좁혀보면 다른 지역 줄어드는 폭보다도 훨씬 더 숫자가 이제 속도가 낮은데 서울 평균적으로 10% 정도 아이들 숫자가 줄었는데 강남구는 1% 줄어드는 선에서 거의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통계가 인프라나 뭐 교육, 인구 전망 같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점들을 이제 시사를 하고 있는데 아까 이제 청취자분들께서도 문자를 많이 주셨지만 제가 이제 그 몇 안 되는 투기과열 지구를 다시 한번 조명하는 것 같아서 좀 그렇기는 한데 도대체 왜 사람들이 강남으로 계속 몰리는지는 조금 그 장기적인 시각에서 정책 당국에서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주택 정책뿐만 아니라 좀 다양하게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인프라 등 종합적인 측면에서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해주세요. 그곳에 50층이 됐든 100층이 됐든 빽빽해도 아파트 계속 그냥 공급을 해라. 어느 순간 되면 정말 불편해서 더 이상은 살지 않는 수준까지 알아서 가서 정화가 될 것이다. 물론 이제 극단론이기는 합니다만 어찌 됐든 간에 지금 뭐 우리 국민들만이 그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인간의 심리가 또 그런 것 같습니다. 또 몰리는 지역으로 계속 몰려가고 근데 그걸 이제 정책적으로 어떻게 분산시킬 것인가를 또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당장 문제가 있는 PF 관련해서는 이제 CR 리츠라고 하는 걸 통해서 매입을 해서 뭐 구조조정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죠. 비아파트 시장의 정상화 대목도 담겼어요. 그러니까 빌라나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겠다라는 거고 민간 부문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비아파트를 통해서 전세나 월세를 이제 공급하는데도 조금 더 이제 페널티를 주지 않겠다 이런 신호가 담겼죠 이번에. 네. 비아파트라고 하면 이제 보통 빌라나 연립 다세대 주택을 얘기를 하는데 이게 이번 정책 중에서 그 약간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는 빌라 같은 곳을 가지고 있다가 아파트를 나중에 구입 청약을 할 때 그 무주택자로 인정해주는 기준이 지금 현재 되는데 이 기준을 굉장히 대폭 완화를 해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현재 서울 기준을 보면은 면적 60제곱미터에 1억 6천 공시가격 기준으로 이 정도의 빌라에 살아야만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줬는데 이 기준을 면적도 85제곱미터로 올리고 공시가격을 특히 5억 원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5억 원이라 하면 실제 시세로 따지면 7억 원 이상은 되고 그렇게 보면은 이게 웬만한 뭐 우리 연예인들이 산다는 빌라 말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흔히 접할 수 있는 빌라에 사시는 분들은 일단 여기서 살다가 나중에 이제 좀 형편이 좀 나아져서 아파트로 그 청약을 하려고 할 때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이고 이거는 일종의 정부 차원에서 의도하는 건 아마 이렇게 해서 주거 사들이 최근에 너무 아파트 값이 급등했던 상황에서
주거 사다리가 좀 끊어졌다 이런 지적들이 나오니까 그걸 좀 다시 한번 연결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동시에 이제 아파트에 대한 어떤 수요를 조금 자제시키겠다 뭐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유형도 분산하고요. 그리고 또, 이 예, 빌라 설명해 같은 그 비아파트들은 아파트에 비해서 아무래도 공사 기간이 더 짧잖아요. 아, 그래서 예. 빨리 이제 단기에 좀 공급 효과를 낼 수도 있고 그리고 제 주변에도 사실 빌라 전세사기 때문에 고통받고 계시는 분들 생각보다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냉각된 지금 비아파트 시장을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된다면 이제 아파트로 수요 쏠림도 조금 완화할 수 있고 주택 가격도 조금 안정되지 않을까라고 이제 전문가들은 계속 좀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또 이게 그 아까 뭐 그린벨트 이야기할 때 지금 뭐 서울시장이나 여당이나 이제 같은 당적이다 보니까 그쪽은 소통이 잘 되는데 결국은 법률을 제정해야 하는 부분 또 국회에 가서 여야가 같이 좀 합의를 해야 하는 부분도 필요해 보이고요. 이게 또 민생이기도 하고 공급 대책은 또 이게 시간이 늦어지면은 하세월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또 정치권도 좀 빠르게 노력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가져봅니다. 나중에 그 그린벨트 해제 얘기는 뭐 11월쯤에 또 한 번 나올 테니까 네. 저희가 한 번 더 그때 다뤄보죠. 경제상식 퀴즈 한 번 더 내드리고 두 번째 이슈로 가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서 주식을 샀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혹은 갚아야 할 기간 안에 제대로 갚지 못해서 증권사나 뭐 저축은행이 내 주식을 내 의사와는 관계없이 반대로 매도해버리는 이 행위를 네 글자로 맞춰주시면 되는데요. 아이고야 6220님 저도 경험이 있습니다. 슬프네요 라고. 그리고 2358님도 저도 당해봤는데 끔찍했습니다. 내 돈 내산이 제일입니다. 유유 이렇게 보내주셨네요. 그렇죠? 그래서 돈을 빌려서 투자를 했다가 그 담보 비율을 하회할 경우에 하루 이틀 정도 만에 갚지 못하면 내 의사와 관계없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무리 장기 투자하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게 되는 이런 매매가 나가버리죠. 나의 의사와는 반대로 나가버리는 매매. 힌트 많이 드렸죠. 그리고 2029님은 남편에게 소개받아서 경제상식 배우고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또 하트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아하 1733님은 옛날에 빨간 딱지 같은 느낌이죠. 이렇게 차갑 들어올 때. 아이고야. 네.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정답 네 글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문자 메시지나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움직임에 주목하고 세상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하며 성공의 열쇠를 함께 찾아갑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7871님은 에어컨 설치 2인 1조로 고객님 방문 가는 길입니다. 에어컨 설치 기사님이시구나. 요즘 그 누구보다 반가운 사람일 것 같습니다. 선배님의 추천으로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게 되셨다고요. 좋은 습관 생긴 것 같다고.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 중에 듣기엔 참 시원한 프로그램입니다. 여기까지. 자, 두 번째 저희가 다룰 이슈가 요거 역시 이제 빠르게 우리를 이동시켜주는 수단인데 왜 퍼스널 모빌리티라고 하죠. 혼자 탈 수 있는 이동수단. 가끔 이걸 두 명 이상 타서 문제가 되기도 하는데 일단 가장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것 따릉이 자전거를 타는 폭주족이 있어요. 저는 이게 속도가 안 날 것 같은데 따릉이를 타는 폭주족을 깜짝 놀라서 이런 게 있나 싶었는데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이게 따릉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따릉이 자전거인데 영상을 올라온 걸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지나가는 시민들 앞에 이렇게 확 틀어가지고 자전거로 위협하고 막 가고 위협하는 거죠. 인도에서. 네, 그렇죠. 그리고 경찰차 있는 데서 이제 손가락 욕을 하고서는 지나가는 걸 영상으로 찍는다든가 뭐 이런 건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따릉이는 아닌데 제가 이걸 당한 적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위협적이고요. 뭐 순간적으로 바로 얼굴 앞에서 이제 치고서는 그냥 가니까 이거를 뭐 이렇게 손 쓸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확 지나가서 그래서 굉장한 어떤 일부러 도로에 그랬던 거? 네 도로의 무법자입니다. 야. 도로가 아니라 정확하게 인도의 그렇죠. 인도도 인도의 그렇고 무법자. 도로도 네. 그렇고 뭐 차 앞으로 막 끼어들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영상을 보니까 참 이게 분노가 치밀더라고요. 이게 진짜 오면은 이게 발로 이렇게 자기들 차버리고 싶을 정도로. 그러면 안 됩니다. 네, 그러면 오히려 제가 더 처벌을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마음속으로. 네. 왜 예전에 월터의 상상은 현실이 되는데 이런 영화 네.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로만. 네. 근데 결국 이 친구들이 몇 명 잡혔어요.
잡고 보니까 뭐 고등학생이라든지 네, 따릉이 폭주족 연맹 이름하여 따폭연이잖아요. 연맹도 있어요. 연맹. 그래서 제가 어제 이제 그 SNS를 막 찾아봤는데 팔로워만 3,500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영상들은 위험한 막 고개 운전을 막 하면서 시민들이 막 깜짝 놀라는 걸 막 즐기고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제 운영자가 잡혔는데 고등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그 잡히기 전에 SNS에 내일이죠. 서울 마포구랑 강남구 등지에서 이제 모이겠다. 참여할 사람들 와라. 약간 이런 글까지 올렸었지만 어쨌든 지금은 다 지워지고 죄송합니다. 뭐 이런 게시글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예전에도 오토바이 폭주족 문제가 됐던 시기도 늘상 있었고 그분들이 뭐 쇠파이프를 바닥에 끌고 막 이렇게 불꽃 튀기고 그렇죠. 막 앞바퀴 들고 달려가고 막 이런 친구들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는 또 유형이 퍼스널 모빌리티로 또 바뀌는 그렇죠. 거네요. 아이고, 아무튼 이 친구들이 한 5년 10년 뒤에 지금의 행동을 돌이켜 보면은 굉장히 부끄러움을 그때 가서 느낄 거예요. 지금은 잘 몰라. 사실 저는 전동 킥보드를 즐겨 타거든요. 그래서 저처럼 선량하게 타는 시민들이 이런 분들 때문에 같이 피해를 본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그나마 따릉이는 좀 속도가 느리니까 또 그 앉은 자세가 좀 낮기도 하죠. 그런데 특히 서서 타는 전동 킥보드, 전동 스쿠터들이 요게 또 주변에 위협을 많이 가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거는 그냥 혼자 타다가도 사고가 많이 나죠. 맞아요. 혹시 경험은 없으신가요? 경험은 없고요. 저는 타고 본 적 있어요. 그 주변에 많이 나요. 킥보드 같은 거 타고 가시다가 혼자 넘어지거나 인도에서 이제 엎어져가지고 수습하시는 분들 저는 본 적 혼자 있어요. 한 2번 넘어져서 지금 여기 흉터도 다 킥보드 타다가 넘어진 아하. 흉터예요. 약간 뭐 네. 포트홀 같은 데서 취약하고 그제 바퀴가 작기 때문에 네. 그 홈 파이고 이런 거에 굉장히 취약해요. 그래서 가다가 이렇게 넘어지면은 이게 안전장치가 차처럼 없어서 그냥 바로 다칩니다. 그래서 요새는 좀 이제 자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최근에는 그 산책하던 60대 부부를 이제 전동 킥보드 운전자가 덮쳐서 또 아내분이서 뭐 사망하시는 일도 있었고 또 최근에 그 영상 같은 게 또 많이 회자가 되는데 뭐 남녀가 같이 타고 도로를 역주행하는 역주행. 모습 또 학생들 2명이 같이 타고 가다가 차에 들이받치는 막 이런 흉측한 영상들도 많이 뜨게 되고 또 최근에는 유명인이 또 사고를 내서 문제가 됐잖아요. 네. BTS 멤버가 그것도 BTS. 음주였죠? 그렇죠. 네. 네. 왜 이렇게 서로 말씀하신 걸 주저하세요? 혹시 뭐 신경 쓰십니까? 아니, 무섭네요. 누가 무섭습니까? 이게 예. 휴가죠, 휴가. 예. BTS 멤버 중에. 근데 이게 일단 음주를 했고 그 본인은 이제 킥보드, 전동 킥보드로 이동했다. 500m. 그게 이제 발견된 게 마침 이제 집 근처에 도착해서 주차를 하다가 이제 넘어졌는데 마침 순찰하던 경찰이 발견을 했는데 술 냄새가 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구대에서 음주 측정을 해보니까 면허 취소 수치가 나온 거고 이제 휴가나 소속사인 하이브 측에서는 전동 킥보드를 타다가 이제 저녁 자리에 술을 마시는 기가를 했는데 이게 문제는 나중에 보니까 CCTV 이런 거 보니까 이게 킥보드를 서서 타는데 그러니까 안장이 있는 앉아서 이렇게 타는 거는 그러면 이거 킥보드가 아니고 전동 스쿠터 아니냐. 그러면 이때는 약간 처벌 수위가 좀 달라지는 거고 또 하나는 이제 휴가가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이고 그래서 지금 좀 논란이 좀 많이 계속 있죠. 저도 몰랐는데 전동 킥보드랑 전동 스쿠터가 다른 존재이더라고요. 다르죠. 그래서 전동 스쿠터는 이제 킥보드랑 비슷하게 생겼는데 안장이 있기 때문에 생김새가 좀 오토바이랑 비슷하죠. 네,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돼서 차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음주운전을 할 경우 범칙금이랑 별도 형사처벌까지 받게 돼 있는데 이거를 이제 소속사에서 축소시키려고 했던 게 아니냐 뭐 이러면서 또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또 한번 그 하이브 측에서 또 해명을 하고 그렇죠. 사과를 하기도 했었고요. 신승호님이 이 킥보드는 인도 주행 가능한가요? 차도만 가능한가요? 보내주셨는데 차도만 가능하죠. 전동 그리고 킥보드. 자전거 도로. 그렇죠. 예, 예. 그 또 특히 헬멧을 써야 되고 면허도 필요합니다. 원동기 면허. 네. 대여. 이후 예. 말씀. 아, 그 운전면허증 없이도 탈 수 있냐라는 질문이 사실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요즘에 사고 나는 게 10대 사고가 굉장히 어린 많잖아요. 학생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법규를 찾아보시면 그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라는 거를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 면허가 만 16세 이상이어서 결국에는 이제 17세 이상부터 이제 탈 수가 있는 건데 그럼 도대체 왜 10대는 어떻게 해서 이걸 탈 수 있게 됐느냐?
이게 업체에서 허술하게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서 시사를 하는 게 많은 게 그 본인 인증하고 타야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이 허술하게 관리가 되고 있는데 문제는 이게 이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2019년부터 해가지고 계속 쭉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걸로 인해서 사고가 나서 사망하는 그런 건수들도 같이 늘고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더 들여다봐야 되는 게 가해자가 10대인 경우가 전체의 약 40%, 10명 중에 4명이 이제 10대더라라는 부분이에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좀 어른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잘못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은 그냥 철이 없어서 호기심에 타가지고 했다가 사고가 나고 뭐 이런 식으로 갈 수 있지만 그걸 잡아주는 건 어른들의 역할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어른들 특히 이제 이런 그 시스템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업체 쪽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서 좀 또 화가 납니다. 업체 입장에서는 뭐 안전이라든지 규정이라든지 그런 걸 더 따질수록 수익이 또 떨어지니까. 반비례로 그쵸. 떨어지니까 일단 또 수익화하려는 그런 또 욕심들도 나타나는 거고요. 아까 천덕애님이 먼저 인성 교육 과목을 만들어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우리 모두에게 돌아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이게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끼치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알려주지 않아요? 그 학생들은 못 알아들어요. 그냥 그게 아니라 진짜 그 전동 킥보드 타다가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케이스, 크게 사고 나서 정말 그 한 가정이 불행에 빠진 케이스, 아니면 옆반 친구가 지금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케이스, 그게 더 와닿습니다. 저 어릴 적에도 그래서 고등학교 때 좀 오토바이 타고 이제 사고가 난 케이스가 있는데 그 주변에서 그래서 그런 걸 이제 많이 또 자제하게 됐던. 아, 지난해 전동 킥보드로만 사망한 게 24명이에요? 네, 그 많네요. 데이터를 보니까 그 한국도로교통공단에서 이제 뽑은 데이터가 작년에 이 교통사고가 개인형 이동장치 교통사고가 2,389건으로 2020년에 비해서 2.6배가 증가를 했어요. 사망자 수도 같은 기간 10명에서 24명으로 껑충 뛰어서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킥보드는 외부적인 그 충격에서 신체를 보호해줄 장치가 없어서 없죠. 그냥 바로 다칩니다. 단독 사고 시 사망자 그 치사율 높아요. 네,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정말 안전모 꼭 착용을 하셔야 되고 정말 유의해서 타셔야 되는데 이게 법도 규제가 계속 강화돼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뭐 도로교통법도 뭐 개정이 되고 뭐 이런 면허 취득해야 되고 안전모 착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지만 범칙금이 너무 액수가 낮아요. 그래서 뭐 면허 없으면은 2만 원. 뭐 2만 원. 네. 헬멧 안 쓰면, 헬멧 안 쓰면 2만 원. 2만 원. 거의 뭐 이용료랑 비슷한. 무면허 운전 무면허 10만 10만 원. 무면허 운전 10만 원, 안전모 안 쓰면 2만 원, 2인 이상 탑승 시 4만 원. 뭐 이 정도만 되면 그냥 오늘 뭐 운수 안 좋네 하고 끝날 정도의 범칙금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예. 이게 잡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맞아요. 최근에 보니까 이제 자전거 타고 다니는 경찰들이 특히 이런 전동 킥보드 타는 사람들 많이 이제 적발하는 케이스들이 있던데 범칙금을 확 올릴 필요는 있어 보이네요. 범칙금도 그렇고 또 이게 전동 킥보드는 결국 예전에 약간 속도 지금 현재 현행법에서 속도 제한. 속도가 시속 25km인데 예. 이걸 정부나 일부 지자체에서 이제 시속 20km로 제한하는 시범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는 20km가 아니라 한 15km, 사람이 이 도보 속도가 시속 4km는 되니까 그거 한 빠른 걸음으로 살짝 뛰는 그 정도로만 해도 충분히 사실 이런 사람이 좀 조깅할 때 좀 빨리 달린다 싶으면 예. 12km가 아마 네. 정말 빨리 달릴 때 그 정도 예. 되거든요. 그 정도 속도로만 해도 충분히 이게 사실 라스트 마일이라고 해서 목적지까지 가기 전에 걷기는 좀 애매하고 대중교통도 애매해서 그 중간 단계로 사실 그렇죠. 이용하는 거면은 시속 20km도 사실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25km면 정말 빨라요. 네. 네, 빠른 겁니다. 엄청 빠르고 이 전동 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 장치가 나온 게 사실 생각해 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네. 근데 처음에 나왔을 당시에 이 공유 경제라는 컨셉이 상당히 신선했고 또 일종의 약간 개인의 맞춤형 교통 인프라로 인식돼서 좀 환영받는 분위기 이런 게 있었는데 만약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환영하는 동시에 법률이나 이제 정책으로 금지된 게 아니면 거의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규제로 운영되어 온 이제 산업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굉장히 상용화가 됐고 또 문제점이 충분히 드러나고 있잖아요. 사고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는 법규제적 제도 장비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이고요. 이 업체들이 자정 노력을 한다라고 말은 하는데 사실 위험에 노출된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별로 이제 와닿는 것도 없고 그 도로에 무법자를 키우는 어떤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나 이런 비판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걸 이용하는 방법도 좀 잘 모르시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업체들이 어떻게 해서 이제 수익화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한때 이게 경쟁이 엄청 치열했잖아요. 또 잘 타지 않았던 좀 회피되는 그런 시기도 있었고 지금 이 공유 모빌리티 업체들은 어떻게 돈을 좀 벌고 있습니까? 수익성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그 공유 킥보드 시장을 처음으로 개척했던 이제 미국 그러니까 글로벌 먼저 시작이 됐었는데 이 미국의 버드라는 이제 업체는 창업 6년 만에 파산을 했고요. 다른 글로벌 업체들도 뭐 국내 업체들도 상황이 썩 좋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이 코로나가 일단 확산이 되고 나서 일단 한번 꺾였고 그리고 공유 경제라는 게 이미 존재하는 어떤 자원을 공유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개념인데 이 전동 킥보드는 원래 있었던 게 아니고 새로운 거를 그렇죠. 만들어서 초기 이제 투자가 많이 들죠. 그렇죠. 그래서 사업을 확장할수록 투자금이 더 필요하고 규모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수익을 낼 수 없는 구조예요. 게다가 이제 경쟁사들은 너무 많고 잦은 안전 사고로 지금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전동 킥보드를 전면 퇴출했고요. 미국도 전체 허용 대수를 지금 일부 주에선 줄이는 이제 작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을 확대하기는커녕 지금 축소해야 되는 시장이라서 수익성 업체들 입장에선 수익성 내기가 참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국내 업체들은 이제 그 자전거로 공유 자전거로 좀 전환을 해서 이 자전거는 조금 규제가 덜 하거든요. 그러니까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로 돼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전동 자전거가 좀 요새는 많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전동 자전거는 무서워서 못 하겠어요. 페달을 누르면 갑자기 숭 하고 나가서 더 위험. 그래서 우리 청취자분들도 6357님을 비롯해서 속도 제한을 더 강하게 걸어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하셨네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에서 자체적으로 정화가 안 되고 자제가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또 규제가 강해질 수밖에 없는 근데 거고요. 진짜 한마디만 하고 싶은 제 이용자로서 그 속도를 줄여야 된다는 거 이해하는데요. 그러면은 이 공유 킥보드 이용자들은 도로로 가서 타야 되거나 자전거 도로에서 타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자전거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뭐 속도를 내서 탈 수 있다라는 그게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떤 도로는 자전거 도로가 있고 어떤 데서는 없고? 인도밖에 없는데 빨리 달리는 차들 옆에서 네, 빨리 타야 달리는 되고. 차들 옆에서 20km로 달리자니 약간 위협적이고 그리고 좀 그런 전반적인 인프라도 같이 개선이 되면 좋지 않겠나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듭니다. 아유, 좋은 의견 고맙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송일아 기자, 경제전파사 강예지 에디터, 비즈워치 박수익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듣고 계십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하신 청취자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뿌리 담은 리얼 생 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무드 등 미니 가습기를, 그리고 성공예감에서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참 감사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특히 감사한 분들은 버스 안에서 저희 라디오 틀어주시는 기사님들 참 감사합니다. 버스 안에서도 들으신다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시민의 발이 되어주는 버스 기사, 이 직업적으로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우리가 또 모르는 세계일 수도 있는데요. 한경 비즈니스 강홍민 기자와 직업의 세계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버스 기사분을 만나셨다고요? 네. 시내 버스 기사분이신가요? 그렇죠. 네. 이제 서울시에서 운행하는 버스 기사 분을 만났는데, 이분이 1991년부터 이제 버스 기사를 시작해서 30년 정도 넘게 이야. 운전을 한 분이었는데, 중간에 한 10년 정도는 개인 택시도 본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택시를 한 10년 정도 운행을 하다가 이제 운전은 그만둬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운전 잡고 귀농을 하려고 준비를 좀 했었는데, 귀농이라는 것도 참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준비 그리고 이제 고민을 좀 하던 와중에 마침 지인이
지금 다니고 있는 이 회사에서 버스 기사를 채용하고 있으니 지원 한번 해봐라고 이제 추천을 해줬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 회사가 경쟁률이 굉장히 높아서 좀 걱정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뭐 일단 지원을 한번 해보자라는 마음으로 지원을 했는데 다행히 합격해서 지금 현재 8년째 무사고로 운전을 하고 있는 베테랑 버스 기사였습니다. 근데 버스를 91년부터 시작을 하신 거네요. 네. 그 당시면은 토큰, 뭐 학생들의 회수권 뭐 이런 거 기억하시죠? 쓰던 시절이고 그 사이에 뭐 기술적인 거라든지 도로교통도 그렇고 많이 변했을 거 아닙니까? 네, 요즘에는 이제 친환경 버스라고 해서 운행이 되고 네. 있는데 저도 예전 이야기 들어보니까 좀 뭐 이 기억이 추억이 좀 새록새록 떠올랐는데 네. 이분이 처음 운전할 때만 하더라도 이 버스에 에어컨이 없었다고 합니다. 아, 기억나시죠? 예? 기억을 좀 해볼게요. 기억을 좀 해볼게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상상할 수 없지만 굉장히 더운 요즘 같은 여름에도 창문을 열고 운전을 해야 하다 보니까 옛날 버스는 창문이 컸어요. 그렇죠. 기사님들이 너무 더우니까 이제 민소매 아, 만 입고 맞아요, 하얀색 맞아요. 이 민소매만 말로 이제 러닝 셔츠만 그렇죠. 입고 예. 그것만 입고 운행 나가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고요. 예전에 그 버스 타면 기사님들이 반대편 버스랑 이 손인사 하잖아요. 그 하얀 장갑 끼고 네. 어릴 적에 볼 때 그거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굉장히 멋있고 뒤에서 멋있어서 따라하는 친구들도 좀 있었는데 요즘에는 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게 버스 기사님들끼리 서로 인사 안 하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인사하다가 예. 종종 이제 사고가 발생이 나서 핸들 놓고 그러니까. 그렇죠. 요즘에는 인사를 하지 못하게 회사에서 늘 안전 예방 교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게. 어릴 적에는 그 버스 기사 아저씨들 앞에 다른 버스 싹 스쳐갈 때 인사 하나 보자 막 이런 것도 되게 그렇죠. 재밌었는데. 버스 운전하려면 당연히 대형 면허가 필요할 테고요. 또 필요한 자격증이 또 있을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일종 대형 운전 면허가 있어야 되고 버스 운전 자격증도 있어야 됩니다. 요건 필수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에서 이제 버스를 운행하려면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운전 필기 시험이 있는데 요것도 통과를 해야 운행을 할 수 있고요. 이 자격이 이제 갖춰지면 버스 회사에 지원을 하게 되는데 이건 뭐 일반 회사와 마찬가지로 서류 그리고 면접 전형으로 거치게 되고요. 이걸 통과하게 되면 운행 테스트격인 그 실습 연수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보통 이제 한 달간 선배 기사를 따라다니면서 노선을 외우고 직접 실습도 하게 되는데 여기까지 합격을 하게 되면 이제 보조 기사로 근무를 할 수가 있는데 보조기사는 이제 버스 회사에 있는 노선이 몇 개가 되잖아요. 네. 이 노선에 모두 투입될 수 있는 말 그대로 이제 보조 역할을 하는 기사입니다. 어디든. 그렇죠. 갑자기 이제 뭐 노선이 펑크가 나거나 아니면 그 해당 버스 기사가 일이 있을 때 아니면 뭐 추가 배차가 될 경우에 투입이 되기 때문에 모든 노선을 파악하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보조기사로 일을 하다가 경력이 쌓이게 되면 이제 고정기사 번호가 있는 이 고정기사로 올라가게 됩니다. 아하. 그리고 또 궁금한 게 본인이 또 가고 싶은 노선이 있을 수도 있고 가기 싫은 노선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원하는 노선을 택할 수가 있나요 혹시? 보통 이제 뭐 가고 싶은 노선을 이야기하면 받아들여지기도 하는데 대부분은 이 회사에서 정해주고요. 이분이 이제 김포공항부터 성산대교를 지나서 이 해화동까지 가는 601번 버스를 맡고 있는 버스 기사님이었는데 이 지자체마다 이 시내버스 구분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은 파란색으로 된 간선버스 네. 그리고 초록색으로 된 지선버스, 빨간색 광역버스, 노란색 순환버스로 운영이 되는데 이 대표적으로 간선버스 파란색은 이 시 외곽에서 도심으로 빠르게 좀 이동할 수 있도록 노선이 짜여진 버스고요. 지선은 좁은 지역 을 좀 곳곳을 다니면서 지하철이나 간선버스로 좀 쉽게 환승을 할 수 있게 짜여진 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파란색 버스가 조금 더 이제 멀리 다니기도 하고요. 그렇죠. 아하. 근데 이게 종점에서 종점까지 가는데 거의 뭐 2시간 가까이 걸리는 케이스도 있다 하더라고요. 시내버스가. 맞습니다. 이분이 맡고 있는 601번은 이제 한 3시간 정도 첫 차 이제 새벽 시간대는 한 2시간 반 정도 걸리는 왕복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리는 이제 노선이었는데 예전에 그 버스 전용 차로가 없었던 시절에는 대학가나 강남 같이 이제 차 많은 지역에는 이 노선 버스가
굉장히 시간이 지금보다 더 많이 걸렸다고 하고요. 보통 이제 버스 한 대당 그 기사가 2명이 한 예. 팀으로 운영이 되는데 보통 이제 한 주는 오전 근무, 새벽 근무를 하면 그 다음 주는 오후 근무를 하는 식이었고요. 오전 근무는 2회 그리고 오후는 3회 이렇게 운행이 되고 주말은 쉬니까 주 5일제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야, 근데 한 번 종점에서 종점까지 운행하는 게 2-3시간. 그리고 그걸 오전에 뭐 2번 뭐 이렇게 또 운행하기도 하는 맞습니다. 거고. 체력이 되게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중간중간 휴식도 취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장 난감한 게 이제 화장실인데 네. 요즘에는 이제 전용 차로가 있어서 예전처럼 갓길에 대고 잠깐 뭐 가까운 건물에 이제 화장실을 간다거나 이렇게 하기가 좀 애매하잖아요. 아. 그래서 여쭤봤더니 이 버스 60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화동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은 이제 오전에 2회 운행인데 예전에는 3회였다고 해요. 그래서 오전 시간이 좀 짧기 때문에 굉장히 이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고 화장실이 가고 싶어도 급하죠, 막 급하죠. 뛰어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다 보니까 별별 좀 해프닝 혹은 사고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 최근에 이분이 성산대교에서 오토바이가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는데 아. 그 이제 버스 운행을 잠깐 멈추고 사고 현장을 달려간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당시 이야기를 좀 들어보니까 대교 위가 공사 중이었는데 이 버스 앞을 지나가던 오토바이가 배수로 구멍에 걸려서 넘어졌다고 아, 합니다. 오토바이가 넘어져 있었다고요? 예, 굉장히 큰 오토바이라 운전자 혼자서 이제 세우지 못하고 깔려 있었는데 특히나 그 뒤에 이제 아이들이 좀 타고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보자마자 버스를 세우고 바로 뛰어가서 도움을 준 게 화제가 됐는데 이분도 이제 무슨 생각으로 나갔는지 모르겠다라고 네. 이제 당시를 회상하시면서 조금 이제 아쉬웠던 부분은 갔다가 바로 돌아왔는데 승객분들한테 양해를 묻고 가셨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별말 없이 다들 이해해 주셔서 좋은 일 하셨으니까요. 감사했다고 합니다. 혹시 이분이 버스 승객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이건 꼭 좀 전해달라고 당부를 했는데 네. 승객들이 이제 버스 타고 내릴 때 휴대폰을 좀 안 보고 타고 내렸으면 좋겠다라고. 타고 내릴 때 자꾸 스마트폰 했습니다. 보고 있다. 맞습니다. 이게 굉장히 위험하다고 하는데 뭐 계단에 헛디뎌서 내려갈 때 아이고야. 넘어지는 게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합니다. 자칫하면 이제 크게 다칠 수 있어서 이분 말로는 이제 캠페인을 좀 해서라도 이 핸드폰 보는 거 특히 타고 내릴 때는 좀 줄였으면 한다고 했습니다. 아이고. 항상 버스 운행하시는 우리 기사님들 안전운전 하시고요. 항상 또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한경비즈니스 강홍민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2부에서는요. 곽재식 작가와 함께 디스플레이 기술을 또 재미나고 쉽게 한번 배워보죠. 10시 5분에 금방 다시 뵙겠습니다.